안녕하세요. 2학년 세계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진시 황제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즉 진시 황제의 정책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진나라는 천하를 그 500년 이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천하를 통일할 만큼 매우 강했지만 또 거의 통일하고 나서 거의 15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진시황제가 죽고 곧 망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망했느냐?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그거는 여기에 되죠. 요거 중요한 겁니다. 가혹한 법가적 통치, 법가적 통치를 너무 가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법가적 통치를 너무 가혹하게 했다라고 할 때 제일 생각나는 건 선생님은 그 당시에 진나라의 수도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대체로 5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잘라 죽인다. 그 다음에 살갗을 벗겨 죽인다. 그 다음에 끓여 죽인다. 물이나 기름에 넣어서 끓여 죽인다. 그 다음에 사약을 내린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렇게 죽이는데 이 5가지 방법 안에 다시 세분화돼요. 잘라 죽이는 방법은 목을 자른다. 그 다음에 허리를 자릅니다. 허리를 자르는 방법은 아주 특이해요. 목을 자르는 것도 여러분들 그 TV 사극 같은데 보면 크다란 이 망나니가 칼 들고 빙빙 돌리면서 목을 팍 치니까 TV에는 한 방에 목이 툭 떨어지면서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실제 기록을 보면 그렇게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 목의 뼈가 생각보다 강하고 근육이 생각보다 강해서 그리고 이 탁 치는 순간 우리 몸은 근육이 경직돼서 이 칼날을 꽉 잡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잘려요. 그러면 도끼로 나무를 자르듯이 빙빙 돌려서 팍 치고 또 빙빙 돌려서 팍 치고 이러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쳤다가 위에 쳤다가 또 밑에 쳤다가 위에 쳤다가 중간에 쳤다 이러면서 이쪽이 너들너들 하게 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매우 고통스럽죠. 목이 그런데 허리는 그렇게 자를 수가 없죠. 그래서 허리를 자르는 작두를 새로 따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한약방 같은 데 가면 약초를 자르는 작두 있죠. 그걸 사락해서 사람을 거기 눕힌 다음에 위에서 잡아당겨서 자르는데 그렇게 허리를 자르거나 목을 자르거나 혹은 팔다리를 다 찢어 죽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르는 것만 해도 그런 방식이 많아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진나라에서는 수도에서만 허리를 자르는 요참형이라는데 허리를 자르는 형만 하루에 평균 100명을 죽였대요. 100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진나라 시대 때 이 황하강이 항상 황하강은 누렇잖아요. 근데 누를 새가 없이 항상 핏빛이었다. 사람이 그만큼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혹한 법가적 통치죠. 그렇게 많이 죽이려면 어땠느냐 하면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지각을 하면 지금 어때요? 뭐 벌점 주거나 청소시키거나 아니면 막 너무 하면 생기부에 쓰거나 이 정도가 다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각하면 목을 잘라서 죽인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졸면 허리를 잘라서 죽인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뭐 튀겨서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가혹한 법가적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으니 그거를 한 15년만 하고 나니까 못 살겠다. 이제 나라 뒤집어엎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합니다. 이 대규모 토목공사로 대표적인 것이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혹은 아방궁이라고 진시황제가 새롭게 지었는 궁궐이에요. 이 아방궁이 얼마나 크냐 하면 만리장성은 여러분들 다 큰 거 아니까 아방궁이 얼마나 크냐 하면
마지막에 진나라가 멸망할 때 아방궁이 불타게 되는데 아방궁이 나무로 만든 아방궁이 불타는 데만 15일 동안 주변에서 아방궁이 불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5일 동안 밤낮으로 불탈 정도로 컸어요.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니까 안 그래도 법과적인 통치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대규모 토목공사까지 하니까 더 빡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방 세력 이 백성들이 불만이 많아지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진나라가 통일되기 이전에 전국 칠웅이 있죠. 전국 칠웅이 7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진나라가 나머지 6개 나라를 다 무찔러 가지고 흡수 통일한 거 아닙니까? 근데 15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그 나머지 7개 나라 지역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6개 나라에 아직 남아 있던 지방 세력들이 여기에 편성해서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나라는 멸망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요거 중요해요.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진승과 오광의 난도 들어보면 진승과 오광은 지도가 어디 보고 하면 좋은데 잠시만요. 자, 뭐 이렇게 이 지도를 놓고 봅시다. 진성과 오광은 누구냐 하면 이쪽 이 양쯔강 아래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동네 이장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성과 오광은 어떤 명령을 받고 있었느냐 하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수십 명을 데리고 여기 위에 만리장성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들을 데리고 이까지 와가지고 만리장성 보수공사에 참여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당시 진나라 법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각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승과 오광한테 너희 마을에 있는 사람 300명을 데리고 5월 1일까지 이 만리장성을 수리하러 오너라 라고 시켰어요. 이 길이 멀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진승과 뭐죠? 갑자기 진승과 갑자기 이름이 진승과 오광이 참 헷갈렸어요. 진승과 오광이 일찌감치 가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2달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을 나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때마침 이 양쯔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장마가 온 거예요. 그 장마가 오니까 이 양쯔강은 강의 폭이가 넓어서 어떤 곳은 끝에서 끝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강과 바다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넓은 강인데 이게 폭우가 내려치는 장마철이 되니까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찌감치 출발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장마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이미 5월 1일이 넘어간 거야. 그러면 진성과 오광은 어이가 없죠. 미리 우리가 지각을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출발했는데 이 장마 때문에 여기서 가도 못하고 5월 1일이 넘어갔다.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가서 이야기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였느냐?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혹한 법과적 통치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이야기해도 법에 의해서 이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과 오광이 야 우리가 늦었는데 저기 가서 죽느니 여기서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우리의 뜻을 알리자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안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혹한 법과적 통치 그다음에 대규모 공사 이런 걸로 불만이 가졌던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반란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있는 아직도 이 전국 칠웅으로 남아있던 여러 지역에 있는 제후들이 왕족들이 같이 여기에 편성해서 막 반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진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나라는 진성과 15년 만에 진성과 오광의 난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자료는 그 진시 황제의
통일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겁니다.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진시황이 춘추 전국시대를 종결시키고 통일했다 이 말이죠. 법도가 바르게 정비되고, 즉 이거는 법과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과 정치, 법도가 바르게 정비되고 만물의 질서가 바로 잡히니, 질서가 바로 잡히죠. 법을 이 생기니까 인간의 관계가 명백해지고 부자가 조화를 이루었다. 농업은 장려되고 말업, 이거는 말업은 상업을 이야기합니다. 좀 적어줄게요. 말업은 상업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법도가 바르게 정비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과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이 부유해졌다. 그래서 기기의 규격이 통일되고, 문자도 통일되었다. 이런 거 통일정책이죠. 통일정책. 요게 그 사료이고, 밑에 보면 화폐의 통일은 전국 칠웅 시대에 각 나라,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에서는 도전을 사용했고, 한위조 시대에는 포전을 사용했고, 초나라에서는 의비전을 사용했고, 진나라에서는 발량전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진나라가 통일하고 나서는 모두 다 각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돈을 없애버리고 발량전으로 통일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도량형이라는 것은 무게나 부피나 길이를 재는 단위예요. 여기에 보면 무게를 달 때 쓰는 추죠. 예를 들어서 이게 1kg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조나라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에서는 1kg를 재는 저울이 요만했고, 진나라에서는 이만했고, 연나라에서는 이만했고, 뭐 이렇게 다 달랐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거두거나 장사를 하거나 물건의 무게를 잴 때 다 다르니까 엄청 피곤하겠죠. 이거를 진나라의 추 하나로 통일한다. 이게 이제 도량형의 개념입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각 지역에 쓰던 문자가 다 다른데 진나라의 문자로 통일한다. 이때 진나라가 쓰던 글씨체를 전서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뒤에 뭐 여담이지만 그죠? 한나라 때는 예서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진나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받고, 이제 한나라의 성립 부분을 봅시다. 한나라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한나라는 이 연표를 잠시 보면 진나라가 곧 망하고 나서 바로 거의 바로 한나라가 생기는데, 이 한나라는 여기서 말한 한나라는 여기서 이까지이지만 한나라 역사를 더 자세히 뜯어보면 한나라가 중간에 한번 망하고 중간에 신이라는 나라가 한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앞에 것을 전한, 뒤에 것을 후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우리가 전한, 신, 후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신나라 역시 15년 만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한에서 후한까지 이어진 이 시대를 모두 다 한나라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편의상 가르려고 전한, 후한이라고 쓰는 것이지 그 당시에 나라 이름은 실제로는 여기에도 한, 뒤에도 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한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한나라를 처음 세운 왕을 고조라고 하고 이름은 유방입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국가를 이 고조, 유방은 이름이죠. 고조, 그 다음에 뭐 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호예요. 시호라는 건 왕이 죽고 나서 신하들이 이 왕의 업적을 두고 평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시호라고 하는데, 보통 나라를 처음 세운 왕에게는 신하들이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태조 혹은 고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태조나 고조라고 이야기하면 그 왕들은 나라를 처음 세운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고조 유방인데, 고조의
업적 중에 제일 큰 건 당연히 중국을 다시 재통일했다라는 것이죠.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각 지역은 다시 춘추 전국시대로 되돌아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나라가 유방의 한나라였느냐 하면 아닙니다. 가장 강력했었던 나라는 항우의 초나라였어요. 이 항우의 힘이 얼마나 강했느냐. 항우가 거의 나머지 6개 나라를 다 정복하고 딱 하나 조그만한 한나라 하나 남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누구가 봐도 항우가 다 이겼다라고 했죠. 거기에 항우는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었냐 하면 항우를 나타내주는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항우의 힘을 표현할 때 역발산 기계세라고 이야기하죠. 역발산이라는 건 이 항우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혼자서 산을 뽑아가지고 옮겼다라는 겁니다. 눈을 돌리면 여러분들 주변에 산이 보이죠. 저 산을 혼자서 옮겼다. 그 정도로 힘이 세고 기계세라는 건 이 사람의 기가 온 세상을 덮을 정도로 아주 컸다라는 거죠. 그런 엄청난 영웅이 이끄는 초나라가 유방은 당시에 나이가 한 중반 50대였나 그럴 거예요. 하여튼 나이가 엄청 많은 아저씨였고 쉽게 이야기해서 비리비리하고 농민 출신입니다. 농민. 이 항우는 스타일이 못 먹어도 고 스타일이죠. 아주 강력해서 정직하고 나 쳐들어간다 하고 내 2시간 뒤에 쳐들어간다 하면 예고하고 2시간 뒤에 쳐들어가서 이기는 이런 스타일이라면 항우는 그렇지 못해요.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사기 뭐 이런 거에 능해요. 그래서 나 2시간 뒤에 쳐들어간다 하고 갑자기 지금 가서 뒤통수 치고 이런 게 유방의 전술이죠. 결국 우리가 이 유방의 한나라와 항우의 초나라와의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항우의 유방의 부드러움이 항우의 강력함을 이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쟁이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설의 초안지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장기에 보면 그 장기 자체가 이 한나라와 초나라, 유방과 항우의 전쟁을 배경으로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극적으로 유방이 승리하면서 전국을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는 장안으로 삼게 됩니다. 지금 계속 수도를 선생님이 다 집어넣고 있는데 학습지에 대체적으로 수도를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도 문제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 그 나라의 수도를 안다는 것은 그 자료에서 힌트를 얻을 확률이 높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봐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군국제를 실시해요. 군국제를 실시하는데 이 군국제 실시 아주 중요합니다. 군국제 실시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군국제라는 건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군연제를 절충한 것인데 이거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요 몇몇 학생들이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주나라의 봉건제의 특징은 그때도 이야기했었죠. 적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나라의 봉건제의 특징은 초기에는 자기의 자식들에게 제후로서 분봉해주고 경대부로서 분봉해주기 때문에 제후나 경대부가 비록 초창기에 왕권은 약하지만 이 아버지나 형님을 잘 보호해주기 위해서 왕권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봉건제의 중요한 특징은 초창기의 왕권의 안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혈연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각각 아들을 놓으면 그게 이제 사촌 관계가 되죠. 형 동생 관계가 되죠.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형이 왕을 가지고 그 밑에 제후가 되니까 처음에 형 동생, 그 다음에는 사촌,
그 다음에 세대가 넘어가면 8천, 그 다음에는 16천 이렇게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건제의 특징은 초창기는 왕권 보호에 좋지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왕권을 상당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군현제의 특징은 뭡니까? 왕권이 아주 강할 때는 그 신하들이 지방관들이 왕에게 충성을 하죠. 왕이 무서우니까, 왕이 강하니까 충성해서 전국을 왕의 명령으로 일괄적으로 통치하기 좋지만 왕권이 약화하다면 지방관들이 왕이 약하니까 내가 배신을 때려서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군현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왕권이 약할 때 반란 세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나라가 처음 만들어지는 유방의 입장에서는 초창기에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처음에는 약하겠죠. 전국을 모두 통치할 정도로 강하진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방이 이야기했죠. 아까도 약간 사기꾼적인 기질, 그 다음에 곧이 곧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부드러움을 가졌다라고 했죠. 이 군국제가 그래요. 그래서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황제가 다스리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반란이 일어나면 내가 통치하고 내가 진압할 수 있겠다 하는 일정 지역까지는 군현제를 실시해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막을 수 있는 지역이야 라고 하는 데는, 근데 이 지역을 넘어서는 나머지 더 먼 지역들은 내가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제후들을 파견해서 니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다스려라, 대신에 나한테 충성해라 라는 것을 하는 봉건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 곳은 봉건제, 가까운 것은 군현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 중요해요. 먼 곳은 봉건제, 이것을 암기하는 방법이 멀리 있는 봉건제 안에 군현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봉지로 외우면 좋아요. 그래서 봉지 안에 군고구마 담겼다. 그래서 봉지는 봉건제, 군고구마는 군현제. 이렇게 외워두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요 군현제, 군국제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황제 무제입니다. 이 무제 매우 중요합니다. 무제 중요해요. 무제는 우리가 그냥 이 시호는 무제인데 한나라의 무제이기 때문에 보통 한무제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한무제. 그래서 선생님 무제라 했는데 한무제는 다른 사람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은 사람이에요. 중앙집권화 체제를 확립합니다. 중앙집권화 체제를 그러니까 진나라 시황제가 중앙집권화 체제를 확립한 뒤에 유방은 나라가 처음 세워지고 뭐 어수선하면서 중앙집권화 체제를 조금 약화시키죠. 참 여기에 유방의 정책이 한 가지 더 꼽자면 법과 정책을 완화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통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법과 위주의 통치 아주 신물이 나가지고 진저리 쳐서 반란을 일으켰던 평민들이고 제후들이었기 때문에 유방이 나라를 처음 세웠다고 왕권이 처음 막 강하지도 않은데 그걸 다시 법과 위주로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고 법과 위주 정책을 하면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군국제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과 정책을 완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아예 마음을 먹지는 않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좀 놔둬요. 나라를 일단 안정화시키는데 더 주력하죠. 그러다가 이제 우제쯤 오면 이제 왕권이 아주 강화되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기반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중앙 집권화 체제를 확립하니까 이때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다? 바로 군현제를 다시 실시해요. 즉 말하자면 이때의 군현제 실시라는 건 지역을 모두 없애고 군현제로 통일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로 유교 통치를 이념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여기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동중서라는 사람이 무제에게 유교 정치 합시다 하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제가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한다 하고 선포한 것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과연 유교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제의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유교는 유가와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와 유교는 거의 같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유교하고 유가는 구별해야 돼요. 유가라는 건 정치,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이 임금을 우러러보게 만들어서 임금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이 유가의 덕치주의죠. 근데 이거는 뭐 그게 달성만 된다면 너무 좋지만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황제들은 법가를 선호합니다. 황제가 밥 먹어. 그럼 밥 먹고. 야, 9시까지 와. 그럼 9시까지 오고. 안 오면 죽여버리고. 이거 얼마나 깔끔하고 황제권 강화에 좋습니까? 그래서 이 유교라는 건 백성들은 법가를 좋아하겠죠. 유가를 좋아하겠죠. 황제는 법가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동중서가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법가와 유가를 합쳐서 이것을 우리가 유교라고 부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유교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돼요. 유가라는 알맹이 속에 법가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 적었어요. 유가이고 안에는 법가죠. 그래서 황제가 진짜 하고 싶은 법가적 요소는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고 이거를 잘 유가라는 포장지로 잘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기에는 우리 황제가 유가 정치를 하는구나. 진짜 좋은 황제다 하는데 그 막 속속들이 알고 보면 법가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당시에 유교를 통치 이념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안에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걸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 통치 이념화했다. 그 다음에 대외 정책도 중요한데 대외 정책은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비단길을 개척하게 돼요. 지금 무제하는 건 매우 중요해서 선생님 다 웬만하면 다 빨간색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좀 봅시다. 옆에 요 지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습지가 있으니까 이 흉노라는 애들은 흉노는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의 기본적인 특성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죠. 여기 너무 춥고 풀이 잘 안 자라니까 비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이곳저곳 이동해 다니면서 소나 말이나 이런 거를 양이나 이런 걸 키우면서 사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죠. 이들이 식량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농경민족인 중국이나 여기 있는 한반도 이런 데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 가죽 혹은 말젓 뭐 이런 것들 혹은 여러 지역을 이동하니까 이쪽 지역에 사는 특산물을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교역을 하는 거예요. 교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역이라는 건 가진 자들이 교역을 하는 겁니다. 못 가지면 교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경민족 입장에서 쌀을 주고 좋은 말이나 가죽이나 뭐 금은 보석 이런 거를 가져오고 싶은데 그 해 농사가 흉년이 되면 교육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경민족인 이 중국인이나 한반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죽을 못 얻고 말을 못 얻는 거지 먹고 사는데 생존에 꼭 필요한 식량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흉노인 유목민족 입장에서는 그해 농경민족이 흉년이 들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먹고 살만한 식량을 교육을 통해서 얻지 못하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장사가 안 되면 쳐들어가서 뺏어온다. 이게 이 유목민족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은 항상 못 믿을 놈들이죠. 웃으면서 교육해줄 때 살살 웃으면서 형님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야 우리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장사 못하겠어 이러면 갑자기 칼 들고 와가지고 야 이씨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이런 식으로 되면서 막 집 부수고 다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진시황제 때부터 이 만리장성을 세워서 흉노의 침입을 막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이 흉노들 이 유목민족들은 이동 생활을 해오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싸움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단련되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통합되지 못하죠. 근데 아주 강력한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흉노 이런 유목민족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유목민족은 엄청나게 강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한나라가 세워지는 유방 초창기에는 흉노가 엄청 강해서 이 유방이 흉노하고 싸우다가 포위당하기도 하고 한나라의 공주가 흉노의 왕의 첩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월지가 있죠. 대월지가 여기 있어요. 원래 대월지가 여기 있지 않았어요. 원래 대월지는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는데 흉노가 쳐들어가가 이거 좀 다 개박살 나니까 대월지가 무서워 하면서 이까지 도망온 겁니다. 싸우다가 그래요. 그러다가 한나라도 이제 무제 때쯤 되면 어느 정도 힘이 비축이 돼서 강력해져서 흉노를 이제 몰아내자라고 되는 겁니다. 아예 저 흉노가 이 중국 땅에 다시는 못 오도록 아예 박멸하자. 이게 무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싸워요. 여기서 막 싸우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대부분 졌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비등비등하게 졌어요. 그래서 이거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이 흉노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진짜 힘들구나
라고 생각한 무제가 야 여기에 대월지 얘들 원래 여기 살다가 이쪽으로 쫓겨났는데 여기에서 대월지가 또 어느 정도 강력하게 성장했다더라. 그러면 이 대월지도 흉노가 얼마나 믿겠냐. 그러면 이 장건 네가 여기 스파이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대월지 가서 우리 서로 동맹을 맺자. 이 동맹을 결성시켜 오너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이 한나라에서 대월지로 가려면 바로 이렇게 못 갑니다. 왜?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고원이 있죠. 그리고 한 이쯤에 고원이 있고 여기에는 또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건이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때 이미 장건은 여기에서 처자식이 다 있어요. 결혼해서 자식까지 다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흉노 지역을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다가 잡혀요 또. 잡혀가 흉노가 너 이 새끼 이거 수상한데 이래가지고 감시를 하면서 여기 잡아주니까 흉노의 감시를 피하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장건이 저 그냥 여기 살려고 이주 온 거예요. 여기 귀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혼까지 하고 자식까지 낳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삽니다. 무려 10년을 사니까 흉노가 얘 그냥 여기에 살러 왔는가 보다 하고 안심할 때쯤 이 여기에서 낳는 처자식 버리고 대월지로 갑니다. 대월지 가서 그 어렵게 왔는데 대월지 보고 야 우리 동맹하자 하니까 대월지가 싫다. 나 우리 흉노하고 싸울 만큼 싸워봤는데 완전 다 깨져서 다 쟤들하고 다시는 싸우기 싫어. 나 우리 여기서 그냥 평화롭게 잘 살고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또 장건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서 또 잡혀요. 근데 요때는 10년 동안 안 있고 1년 만에 탈출해가지고 장안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건의 파견은 사실 작전상은 실패죠. 근데 장건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뭘 봤느냐 하면 여기 대월지에 가니까 우리 이 한나라에서 만든 비단이 분명히 우리는 이쪽 지역에 있는 흉노나 이런 유목민족 장사치들에게 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걸 아는데 장건이 처음으로 가서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한나라 산 비단이 무려 10,000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 그래서 황제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제도 야 이거 대박인데? 야 빨리 흉노를 좀 몰아내봐라. 얘들 다 없애지 않더라도 몰아내라.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 루트를 보호하자. 장악하자. 그래서 이 루트를 장악해서 우리가 직접 여기 가서 비단을 10,000원에 팔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 비단길이라는 것이 개척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건 특히 더 중요해요. 흉노 견제 외 장건을 대월지에 확인해서 비단길을 개척했다. 이거 지금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외에도 베트남 북부로 진출하고 고조선도 침략했으니까 이 한부제는 여기에 있는 한부제는 고조선 멸망시키고 흉노 거의 초전박살내고 서쪽으로도 가고 동쪽에 남쪽에 베트남도 갔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영토를 확장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확장되는 한나라의 당시 지도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수능에서나 아니면 지필고사에서나 이 지도만을 보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도록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 지도를 보고 이 나라가 한 나라인지 알아야 돼요. 여기 한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른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이 나라 여기에 가라고 적혀 있겠죠. 그래서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한 나라인지 진 나라인지 수 나라인지 당 나라인지 구별해내야 되죠. 그때 한 나라는 생각보다 쉬워요. 한 나라는 이게 무슨 뭐 같아 보여요. 저는 이거를 옛날부터 보면 이게 생닭같이 생겨요. 마트에 가면 이렇게 삼계탕이라고 해서 생닭 이랬죠. 옆으로 여기에 날개가 있고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생닭을 생각해 보세요. 요게 원래 생닭은 요게 목이 끊어져 가지고 있고 여기 다리가 있고 여기 꼬리가 좀 있고 날개가 있죠. 근데 이 생닭에 대가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몸통에 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 대가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형상을 한 것이 한나라의 지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조금 비슷한 게 나중에 보겠지만 당나라의 지도인데 당나라는 목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좁지 않아요. 이게 되게 두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하고도 아주 구별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눈여겨서 잘 보도록 합시다. 자, 한 무제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통제 경제인데 전쟁을 무시하게 엄청나게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에서 무기도 사야 되고 군사들 먹이고 이래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죠. 결국 전쟁을 이렇게 오래 했던 무제는 나중에는 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돈을 써서 돈이 없게 돼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직접 무제가 명령을 내려서 야, 너 신하들 돈 좀 구해라 라고 해서 하게 되는 것이 통제 경제입니다. 참고로 아까 그 댓글에 관료제가 뭐냐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 관료제라는 건 관료를 운영하는 제도예요. 즉 신하를 두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목민족 시절 그러니까 연맹왕국 시절에도 즉 부족들끼리 연합을 해서 왕권이 약하고 부족장의 권한이 강하다 하는 그 시절에도 관료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관료제라고 하지 않아요. 왜? 왕은 일개 부족장 중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들은 어디까지 그 영역이 미치는가 하면 왕의 부족의 영역 안에서만 그 힘을 미쳐요. 다른 부족장들도 자신들만의 신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관료제 질문했으니까 요거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이 국가의 영역이고 이 국가는 사부족 연맹체여서 이렇게 4개의 부족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칩시다. 이 A 부족의 부족장이 왕으로 추대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B 부족, C 부족, D 부족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도 신하는 있습니다. 왕 밑에 있는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이 있는데 B 부족에는 역시 이 부족 안에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있고 여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들은 이 왕의 명령을 어디까지만 수행할 수 있느냐? 국가 전체를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의 부족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왕의 신하니까 최소한 더 높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비부족의 장관은 왕의 차관보다 더 높아요. 더 높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하가 쉽게 이야기하면 신하는 관료입니다. 임금에게 충성하는 집단들이죠. 근데 이때는 신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관료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왕권이 이제 강화되어 가지고 이 전체 지역의 임금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제를 시행했다 하면 왕권이 강화되어서 왕의 명령을 이제 나라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이 생겼구나. 왕이 그런 능력을 갖추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제 경제도 한부제가 명령을 내죠. 관료들에게 야, 돈을 좀 벌어와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죠. 대외 원정으로 인한 재정 문제가 발생해서 하게 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3가지 정책을 씁니다. 첫 번째 정책 전매제예요.
전매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독점 정책입니다. 무엇을 독점하느냐? 소금과 철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소금하고 철은 아무도 팔지 마. 이거는 나라에서만 팔 거야. 라고 해서 하는데 소금은 어떻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고 철도 당시에 엄청나게 여러 군데서 꼭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독점 판매하면서 엄청 많은 돈을 모으게 되고 두 번째 균수법 평준법이라고 해서 상공업을 통제하게 됩니다. 상공업을 통제하는데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해서 대상인이 원활하게 장사를 하도록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인 억제하고 대상인이 원활하게 장사를 했다면 모을 수 있는 그 많은 부를 국가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상공업을 통제해서. 그러면 이때 균수법하고 평준법은 뭐냐? 우리가 이미 수업한 지 45분이 됐어요. 제가 수업을 한 50분씩 이렇게 꽉꽉 채워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45분으로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